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문하셨던 간해의 교수 설계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멀티미디어 교육도 조금 얹어서 함께 알아봅니다. 두 가지는 모두 우리가 18편에서 다루었던 정보처리 이론과 관계가 돼요. 오늘의 이야기는 고등학교 미술교사 김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문자보다는 그림을 선호한다. 대표적으로 이모티콘 사용이 그 예다. 학생들이 직접 이모티콘을 개발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예술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간해의 교수 설계 이론을 적용해 보았다. 간해의 9가지 수업 사태를 적용하여 이모티콘 개발 수업을 구상해 보았다. 먼저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카카오 이모티콘을 보여주며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학습 목표 제시하기에서는 간해가 이야기한 5가지 학습 영역 각각에 맞는 목표를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다. 언어정보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아이디어 스케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지적 기능 영역에서는 스케치, 디자인 작업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인지 전략 영역에서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하였고, 운동 기능 영역에서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빠른 속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자기들이 각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지 지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지각하고 정리하게 된다. 세 번째, 선수학습 해상에서는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이모티콘 관련 이론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네 번째, 자극 제시하기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이디어 스케치의 개념과 순서를 알려주었다. 5번째, 학습 안내하기는 실제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예시 작품과 시범을 보이며 알려주었다. 6번째, 수행 유도하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면서 아까 배운 내용을 재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7번째, 피드백 제공하기에서는 학생들 중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잘한 학생에게는 칭찬해주고 좀 더 보충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코멘트해 주었다. 8번째, 학생들이 작업한 아이디어 스케치 결과물과 퀴즈로 이모티콘 개발 과정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평가 시간을 가졌다. 9번째, 오늘 아이디어 스케치로 만든 이모티콘 말고도 또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이모티콘이 있는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제로 이런 활용의 예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 무리 없이 따라왔지만, 얼마 전에 전학을 와서 이모티콘 기본 이론을 모르는 학생은 수행 과정 내내 계속 주변을 살피고 더듬더듬 따라오느라 힘들어 보였다. 이 학생에게는 개인적으로라도 지난번에 다루었던 관련 이론 내용을 요약 정리해 줄 걸 그랬나 보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정우 선생님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간해의 9가지 수업 사태를 활용한 이모티콘 디자인 수업 과정 연구라는 논문에서 학생들이 참여했던 이모티콘 개발 수업을 응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해의 교수 설계 이론은요, 교수 설계의 기본이자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간해의 교수 설계 이론을 적용한 수업 연구나 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간해의 5가지 학습 영역, 학습 조건, 9가지 수업 사태 등 간해에 관련하여 내용이 많아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보시면 간해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달리 분류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쭉 들어보세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 이해가 쏙쏙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간해의 교수 설계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설계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이겠죠. 설계란 시스템적으로, 즉 체제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해도 먼저 학습 목표, 즉 우리가 교수 활동을 통해 목표로 달성해야 하는 학습 능력이란 무엇이냐를 정했어요. 그게 바로 5가지 학습 능력입니다. 간해의 교수 설계 이론은요, 수업 후 학생이 갖추어야 할 수학 목표, 즉 수업 결과, 즉 학습의 5가지 유형에 따라서 수업 방법, 즉 학습 조건을 다르게 설계해야 하고, 이때 학습자의 내부에서는
9가지 학습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인데요. 이 9가지 학생의 학습 과정, 교사의 교수 과정을 바로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은요, 정보처리 이론을 차용했어요. 가네에 따르면 학생이 학습 후 얻게 되는 능력은 다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언어 정보, 사실, 개념, 원리 등을 기억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학습을 위한 기본 능력이죠. 오슈벨의 유의미 학습 중에서 선행 조직자 개념을 활용하여 지도 가능합니다. 오슈벨은 교육학 클립 8편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선행 조직자 중에서 설명 조직자는 학습 주제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을 때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걸 말하고요. 비교 조직자는 알고 있는 기존 개념이 있을 때 비교 등을 해서 연결 지어주는 걸 말했죠. 이런 방법으로 언어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죠. 두 번째, 지적 기능. 언어, 숫자 등 상징적 기호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등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정보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답한 순서대로 변별학습,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 해결 학습 순으로 발달합니다. 변별학습은 구분하는 능력, 개념학습은 속성과 공통점을 파악해서 분류하는 능력, 원리학습은 2개 이상의 개념으로 규칙과 법칙을 설명하는 능력, 문제 해결 학습은 1가지 이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 해결, 전이력을 얻기 위한 학습이죠. 이건 이 순서대로 배워야 지적 능력을 점점 갖춰갈 수 있다는 위계적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인지 전략.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아시죠? 기억, 사고를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메타인지하고도 관련되죠? 장기간의 연습과 전략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태도.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 정신적 경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덕을 배우는 이유는 갈등하는 상황에서 선을 택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한 거죠. 강화, 관찰학습을 통해 학습되는 학습 영역입니다. 5번째, 운동기능. 글씨 쓰기, 발음하기 등 신체를 활용하여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장기간 반복 연습으로 학습되죠. 이렇게 학습 유형, 영역을 구분해서 목표를 인식하는 건 중요하죠.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고 교사는 스스로 학생들이 학습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가르치는 효과가 있죠. 언어정보 목표를 제시할 때는요, 학습자가 학습이 종료된 후에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고요. 지적 기능 목표를 제시할 때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난 후에 학생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인지 전략 목표를 제시할 때는요, 스스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관리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운동 기능 목표를 제시할 때는 학습 후에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하는 운동 기능을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거나 시범을 보여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태도는요, 직접 학습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의 목표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학습 능력들 이렇게 학습 능력들을 목표로 설정했으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 수업 방법을 결정해야겠네요. 이때 그 조건에 바로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이 들어갑니다. 간에는 수업의 절차란 학습자의 내적 조건을 고려하여 외적 조건을 통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적 조건은 학습자의 인지 과정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하고요. 외적 조건은 학습자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업 방법을 말합니다. 내적 조건에는 선행학습, 학습 동기, 자아 개념, 집중력 등이 들어가요. 이전에 학습한 내적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내재적인 동기로 학생 안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학습에 임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집중력도 있어야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겠죠. 외적 조건은 학생 외부에서 주는 조건이니 강화, 반복 연습, 수업 방법 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을 구상하는데요. 이 수업이 바로 9가지 수업 사태, 즉 수업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9가지 수업 절차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수업할 때 뭐부터 하죠? 바로 오늘 수업 내용으로 학생들을 이끌기 위해 집중을 시키죠. 첫 번째가 주의 집중시키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무엇을 목표로 공부할지를 말하죠. 학습 목표 제시. 이 과정으로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재미있겠다, 뭘 할 수 있겠다 등 동기를 얻게 되죠. 다음에는 새로운 학습 내용을 바로 배우나요? 아니죠.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죠. 선수학습 해상 자극입니다. 이때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인출이 일어나요. 여기까지가 본 수업을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알아보겠죠. 그게 바로 자극, 학습 내용 제시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면서 작동적 기억,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이 작동적 기억을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자극들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단기 기억이 자극됐으면 그 다음엔 뭘까요? 네,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글씨 쓰기, 읽기, 무엇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이죠. 바로 학생들 스스로 이해의 틀, 바로 스키마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교육활동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자극 제시를 넘어서 학생들이 진짜로 배워야 할 것,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종합, 정교화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직접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직접 수행해보며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것이 바로 수행 연습 유도입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실습하게 하면서 또 아까 가르쳐준 내용을 질문하고 학생의 반응을 확인하며 오늘 진짜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을 학생이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돕죠. 이 과정에서 교사의 피드백이 필요해요. 잘하는 학생에게는 강화를, 잘 못하는 학생에게는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안내하는 피드백이 필요하죠. 벌써 7번째 단계인 피드백 제공까지 왔네요. 다음은 평가입니다.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이 학습한 내용이 생활 또는 다른 사례에 적용 확장되도록 하죠. 그게 바로 9번째 일반화 파지 전이 단계입니다. 쭉 들어보시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업 과정과 일치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수업 형태를 가내의 9가지 수업 사태에 따라 만든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인간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반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가내가 9가지 수업 사태라고 말을 붙인 걸까요? 아무튼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과정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교수 과정에서 우리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많이 사용해요. 그때에도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죠. 왜냐하면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풍성하고 자극적인 만큼 잘못 사용하면 학생들에게 인지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작업 기억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아까 가내의 수업 사태에서 학생들에게 자극을 제시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학생들에게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스케치 관련 프로그램 사용법을 갑자기 막 알려주면 학생들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바로 인지부하가 과도하게 발생한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이 받을 인지부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 스스로 스키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줄이도록 수업을 해야 하죠. 인지부하의 종류는 인지부하의 발생 원인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재적 인지부하. 학습 과제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 학습자가 얼마나 쉽고 어렵게 느끼는지를 말해요. 함수를 초등학교 3학년이 배우면 너무 어렵죠. 과부하가 걸려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배우면 적절하죠. 이렇게 내재적 인지부하는 학습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이 되고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야 돼요. 내재적 인지부하는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 방법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게
전체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고 하나씩 스스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종합적인 이해 이전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보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전학온 학생은 이모티콘 개발이라는 종합적인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한 하위 정보들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둘째, 본질적 인지 부화. 학습 내용을 이해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새로운 스키마가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인지 부화를 말해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행위로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본질적 인지 부화가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지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런 인지 부화는 늘리는 게 좋죠. 학생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거니까요. 본질적 인지 부화는 그래서 집중도와도 비례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할 때 스스로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기가 좋잖아요. 본질적 인지 부화를 촉진하는 예에는 인지 리허설이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하며 설명해 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래 교수법을 활용해서 친구에게 개념을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때 그 학생에게 일어나는 게 바로 본질적 인지 부화죠. 또 개인적으로 직접 대화하듯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개인화 원리도 본질적 인지 부화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은주 클립에서도 선생님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생적 인지 부화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밖에서 생기는 학습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인지적 노력을 말해요. 부적절한 학습 자료 제시 방식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줄여야 하는 인지 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얘들아 이거 봐 하고 보여준 예시가 완전히 생뚱맞은 예시이면 선생님이 미안 이거 봐 이거 다시 이거 봐봐 이러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은 벌써 과부하가 걸리죠. 이렇게 불필요한 인지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을 쓸 수 있어요. 먼저 근접성의 원리. 관련 있는 감각 자료는 서로 가깝게 제시하는 거예요. PPT에 글과 함께 관련 그림을 같이 넣으면 이해가 쉽죠. 양식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양식은 영어로 모델리티를 말해요. 모델리티란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이 가져오는 인상을 말해요. 이 감각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양식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인 영상에 청각적인 나레이션이 같이 들어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중복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여러 채널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PPT 화면에 어떤 텍스트를 넣었는데 그걸 굳이 다 읽어주거나 다른 말로 길게 설명하면 보는 사람은 같은 내용을 글도 읽으면서 소리도 들어야 해서 과부하가 걸리죠. 마지막으로 일관성의 원리는 쉬워요. 관련 있는 것만 제시해야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과 멀티미디어 수업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감사합니다.